기독교사 톱파보기 메인 세미나 최상도 교수와 함께하는 순교 특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도마로 시작했다가 드디어 토마스에게 맞습니다. 토마스는 뭐 대단한 도마로 사람이... 시작해서 토마스로 알파 오메가. 그럼 오늘 마지막 방송인가요? 아니요, 대단한 토마스는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도마하고 토마스의 뭔 차이가 있나요, 교수님? 뭐 영어 표현이 같은 사람이잖아. 네. 이름은. 아무튼 이 토마스의 그 풀네임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웨일즈 지방 출신이고요. 우리 최상도 교수님이 그 공부하신 스코틀랜드와는 좀 거리가 있죠. 네, 그렇죠. 제가 뭐 거리 감각이 영국이 없어서요. 네. 웨일즈는 남쪽 그 서쪽인가요? 런던에서 서쪽 지역 서쪽 해당하고 지역. 네. 영국 그 섬 전체로 봤을 때는 남부 지역. 네. 우리나라의 호남 지역 그렇죠. 지역에 지역 비슷한 태안 반도 있는 쯤. 그러니까 영국 충청도와 호남 지역쯤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수님도 뭐 많이 안 다녀보셨네요. 안 다녀봤죠, 제가 뭐. 그 영국까지 가서 그냥 그거 하고 오십니까? 교수님은 브렉시트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갑자기 질문을 확 튀네요. 요즘 시끄럽던데 북아일랜드 문제 때문에. 그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도 제일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제 연방에서 독립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독립하려고 했다 좌절됐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영연방이 또 EU에서 나오면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EU에 있고 싶어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독립에 대한 열망이 또 다시 한번 명분이 국민 투표를 한번 하자라고 하는데 아직 그거까지 합의가 안 됐죠. 그리고 스코틀랜드보다 더 핫한 데가 지금 북아일랜드. 빨리 물어보세요. 그래서 찬성하는지 반대하시는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무비권 받아들입니다. 제2의 고향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뭐 저기 독립을 해서 EU에 계속 남아 있으면은 스코틀랜드가 인구가 많이 적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심으로 저는 좀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민 갈 수 있으니까. EU의 편이 다시 가고 싶으세요? 한국보다 낫지 않을까요? 아니 6개월이 겨울이라는데. 그동안 한국에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시죠. 고생이 많으셨던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EU에 스코틀랜드가 편입이 되면 이제 유럽 대륙에 있는 인구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그렇죠. 그 제가 있을 때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그 EU법이 상위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 EU 학생들은 EU 가입 국가에서 영국에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3,000파운드만 학비만 내면 돼요. 네. 3,000파운드면 얼마입니까? 3,000파운드는 한 2,000원 잡는다고 하면은 아주 맥시멈으로 600만 원, 6천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인데 그 영국 대학들이 자금 때문에 경영난을 많이 겪어갖고 본국 학생들의 학비를 올렸어요. 외국인 학생들은 뭐 또 동일하고. 근데 자국 학생들의 학비를 6천 파운드를 2배를 올렸죠. 원래는 3천 파운드로 다 동의됐는데 EU 학생들하고. 근데 1,200만 원. 그렇죠. 근데 자국 학생은 6천 파운드를 내는데 EU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은 외국 사람들은 3천 파운드밖에 안 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고 EU에 그대로 남는 게 훨씬 더 스코틀랜드로서는 이점이 많이 있죠. 일단 EU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운용되고 있고 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EU에 계속 안 남아 있고 나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걸로 저는. 그래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신다는 얘기.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그렇죠. 돌려서 우회적으로 호남 스타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궁금한 게 제가 여기서 그 세미나 하면서 막 듣다 보니까요 네덜란드랑 영국이랑 제일 나쁜 국가 같은데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는 국가가 네덜란드랑 영국
쪽이라고 하는데 프랑스는 왜 빼요?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다 비슷한 스페인, 포르투갈 많아요. 어느 지역에서 나쁜 짓을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유럽이 나쁘구나. 독일도 대표적으로 한번 크게 독일이야 뭐 독일은 나중에 나쁜 짓을 많이 했지. 독일은 그 식민지 개척에 있어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기회를 많이 빼앗겼죠. 네. 그래서 영국이 나쁘긴 해요. 그래서 영국은 주변 사람들 많이 괴롭혔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도 많이 괴롭혔고. 지금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어쨌든 영국에서 오신 영국, 그러니까 지난번에 스코틀랜드에서 누가? 저기 우리 최 교수님은 스코틀랜드에서 네. 공부하셨고 여기 토마스 저메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웨일즈 출신. 영연방이니까 총 4개인 거잖아요. 잉글랜드 출신이에요, 웨일즈면? 아니죠. 아니요, 잉글랜드랑 아니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이렇게 웨일즈. 예. 4개 지역으로 영연방은 지난주 프러시아 이후에 프러시아 소련 저희 방송이 수준입니다. 예. 수준입니다. 교수님 그렇게 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퀴슬라프 같은 경우는 독일계 예. 유대인으로 얘기가 되었지만 됐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토마스는 그 확실하게 웨일즈 출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교회 영국 회중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언제적 사람이에요? 이분이 태어난 게 1840년. 이제 그 1840년 출신이에요. 19세기 그 1840년으로 한국에서 알려졌는데 실제로 출생 그 신고서를 떼보면 1839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1년 꿇었네. 집에서 호적 등록을 좀 이렇게 산후조리하고 하느라고 좀 밀었네. 그 옛날에도 이런 일 많았죠. 아니 출생 신고는 출생 신고는 39년 네. 이라는 근데 거잖아요. 왜 한국에서 1840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빠른 사공. 맞잖아요. 빠른 사공 뭐 이런 거. 9월생이라 외국 사람들이 한국 들어오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나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중교회라 하면 굉장히 좀 진보적인 교회잖아요. 이렇게 목사 이게 성직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훨씬 더 평등적이고 그렇죠. 또 신학적으로도 좀 진보적이고. 네. 근데 이분이 약간 그러면은 회중교회의 그 어떤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복음주의적인 어떤 선교 열정 이런 데서는 회중교회도 별로 큰 차이는 없었던 모양이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 회중교회가 어느 정도 영국 사회에서 차지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버지의 영향이 일단은 어렸을 때 토마스 목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가정 안에서의 교육이나 사상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네. 그 정도로는 추측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교회 직제상의 어떤 진보성, 어떤 그런 차별성만 있지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도 비슷했을 것이다. 당시에 그 복음적인 교회 분위기. 그다음에 궁금한 게 이제 런던 대학을 다녔거든요. 네. 그 런던 대학 다녔다는 게 어느 정도의 위상일까요? 그거 한번 좀 영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시면. 그 런던 대학교도 바로 입학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프리스쿨이라고 그래서 런던 대학교 본 학생으로 등록되기 전에 이제 예비 과정이죠. 그 과정을 통해 갖고 이제 런던 대학교 이제 뉴칼리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신학부죠. 네. 신학부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막 특출난 그런 학생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의학적인 감각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학적부의 기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특징. 그래서 그 중국어라든가 조선어에 그렇죠. 좀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두각을 발휘했기 때문에 네. 선교 현장에서 좀 이렇게 선교 열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그 선교 현장에서는 그 실력이 인정이 됐나 봐요. 이렇게. 그렇죠. 학교 다닐 때부터 앵글로 차이니스 스쿨 같은데 교장을 제안받기도 하고 중소서원 교장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이랬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실력이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실력 있는 교육적 수준을 인정받는 그런 선교사 캐릭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런던 뉴칼리지에 다닐 때 런던 대학교에 있는 루kal리지 다닐 때 의학적인 부분만은 뛰어났지만 학교 스트롤 메이커가 좀 인지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중교회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권위에 이렇게 복종하지 않고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순종해 갖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보다는 그걸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런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를 되고 있죠. 약간 그 운동권이었네. 영국 좋게 말하면 영국판 향림교회 같은. 예. 유칼레지 앞마당에서 술 먹고 대자로도 자고 토하고 그랬나 보다. 아니죠. 향림교회가 그런다고요? 아니 소주 한 병 먹고 화염병 들고 나간 거죠. 네. 옛날 그 한신대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 유칼리지에서 공부하고 또 그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것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요. 되게 젊네 진짜. 예.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하하 세습이네 세습. 교회까지는 세습이네 세습. 아니죠. 뭐 이라기보다는 네. 아버지 제도적인 그냥 뭐 특혜.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제 자격 심사 패스. 예. 근데 세종 교회였기 때문에 또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또 신학을 어쨌든 했고 참고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회중교회는 한국에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온 적은 없었고 일본에서는 회중교회가 선교사를 했고요. 선교사들이 활동했고 그 일본에서 그 회중교회가 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일 강제 병합 이후에 이제 일본 조합교회가 한국에서 선교를 했던 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회중교회 전통이 아직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다 철수를 했어요.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중교회 출신으로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선교의 뜻을 두고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이제 중국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네요. 런던 선교회 하면 지난번에 기출라프, 그러니까. 기출라프도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이제 활동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런던 선교회하고도 좀 손을 확실히- 잡았죠. 확실히 이분은 그 마약은 안 팔았죠? 모르는 겁니까? 아니 저그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니까. 팔았다는 기록은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미 그 이렇게 예. 좀 상선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이미 그 중국에서 이제 그 난징 조약 다 체결되고 뭐 이렇게 세관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아마 앞에는 열심히 팔고 있을 때 간 거라고 봐야겠죠. 기출라보가 다 해놨죠. 네, 기출라프가 쫙 판 깔아놓은 데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상해에 도착했는데 부인이 결혼을 일찍 했네요. 이제 24살 때 도착. 부인이 일찍 죽습니다. 이제 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뭐 동료 선교사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유산해서 갑자기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질병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부인이 급하게 죽습니다. 네, 그리고 부인이 죽은 가운데 또 동료 선교사하고도 갈등을 하고 한마디로 고참 선교사하고 좀 충돌이 있었던 거죠. 이게 학교에서 문제 일으킨 게 여기 회사도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권위에 성경이 복종하지 그대로 않고. 드러났기 때문에 런던 선교부 총무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고 그 동료 선교사들하고 이분이 어떤 이제 딱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중교회가 조금 네. 다른 교회들보다 기존 질서에 대해서 좀 도전적이면서 자꾸 동질감이 평등 어떤 그 만인 사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평등주의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기존의 권위에 좀 도전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마음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해에서 그 런던 선교회 책임자 고참하고 갈등을 하고 아내는 또 일찍 죽고 그러니까 완전히 좌절한 거죠. 그래서 사표를 결국 제출합니다. 사표 내고 뭔 사표를 내요? 선교사 직으로 사표를 내요. 선교사도 사표를 내나요? 네, 그 임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하. 런던 선교부로부터 임명을 받고 상해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선교사직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런던 선교에서 사면을 하죠. 그 사표가 선교비 안 받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선교사직을 사면 그러니까 선교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비가 경제적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돈줄이 돈도 안 끊기니까 이제 받겠다, 이것도 아니고. 거기 중국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예. 그러니까 거기서 세관원으로 세관의 통역연수관이라는 뭐 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어떤 이걸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관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출라프를 조금 닮아가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갔다가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귀칠라프하고 닮았다고 표현하시면 좀 억울하겠는데. 좀 억울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쨌든 뭐 한 거 하다가 한 거고 귀칠라프는 이게 돈이 되겠다 싶은 걸로 하고 칠라포도 네덜란드 투잡이에요, 투잡. 선교회랑 예. 결별하게 되는 거는 네덜란드 선교회가 정해놓은 규칙을 안 따른 거죠. 네덜란드 영 안에만 있어라. 그런데 아유 싫다 나는 중국 본토 들어간다. 뭐 이런 거니까요. 어떻게 달라지지 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토마스가 이제 선교사직을 그 사직해놓고 찜찜했었어요. 항상 내가 이러려고 중국까지 왔나 자괴감마저 들어 이런 진술을 네, 그거 했을 이해합니다. 것으로 짐작이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렇게 그 일말의 어떤 희망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언제 다시 그 선교사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꿈을 미련이 좀 회의라든가 미련 이런 것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선교사직을 다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치푸라는 지역에서 이제 한국 천주교인들을 만나요. 아하.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중국에서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했지만 언제가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도 선교를 내가 가리라. 거긴 아직 선교사가 한 명도 안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국 선교에 대해서 기대를 뭐라고 해야 되나 동기를 품게 됩니다. 귀칠라프 왔다 갔는데 몰랐나 보다. 예, 뭐 귀출라프에 대해서도 아마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귀출라프가 공식적으로 한국 선교를 개시했다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첫 선교사가 조선의 그 선교의 포문을 여는 첫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어떤 포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1866년 예. 그때 대동강 평양으로 진입하면서 첫 조선과의 만남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1865년 1년 전에 이미 한국을 한번 다녀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황해도 지역을 한번 다녀가요. 그래서 그 해안 지역에 이제 그 선교를 시도를 하고 한국 조선말도 배우고 이랬다는 이제 이야기가 이 전해집니다. 사람들 금방 배우는 것 같아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서울로 진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서울로 가려고 하다가 기후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악천후에 표류를 하다가 결국 서울로 진입하는 걸 좌절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1865년에 첫 번째 조선 입국 시도 실패.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중서학원이라는 당시 그 앵글로 차이니스 칼리지라는 그 학교에 원래 처음에 학교장직을 제안을 받았었는데 난 선교사 하러 왔으니까 학교 교장 같은 거 안 한다 처음에 거절했다가 잠깐 맡습니다. 맡았다가 다시 한국 선교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1863년이 24살인데 1866년 해봐야 27이잖아요. 네. 그때 교장직을 제의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얼마 안 됐을 때 20대 여기가 이제 앵글로 차이니스 칼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말 할 줄 아는 영국 사람이면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나가야 돼.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지난 우리 천주교회사 세미나 때 우리가 했던 병인 양료 그것과도 토마스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토마스가 이제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프랑스 신부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 로즈 그렇죠. 그 제독이 이제 무력 시위를 하기 무력 시위를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배를 원래 타려고 했어요. 타려고 했는데 그때 베트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베트남에서 반란이 말하자면 밀란이 일어나서 그걸 또 진압하려고 로즈 선단이 이제 글로 가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그 배를 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프랑스 배를 원래 타고 조선에 들어갈 계획이 있었던 거죠. 프랑스 나쁜 새끼들이. 저 누구죠? 그 신부 도망간. 네, 잠깐 이름이 리델 신부. 예. 아니 리델 신부 말고 그 선장 있잖아요, 선장. 로즈요? 그 와가지고 막 들어올 것처럼 막 했다가 그냥 막 도망간 사람. 세실. 그 새끼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억이 소환되네요. 네, 저기 확 올라오네요. 첼시를 또 그때 김대건 때문에 그때 네, 들어왔었고. 김대건 나왔을 때. 아무튼 그때 그 프랑스 배를 탈 뻔하다가 이제 못 탔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냉가슴을 앓다가 이제 마침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이 해로를 개척하고 교역을 트고 뭐 할 목적으로 조선을 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머스의 두 번째 조선행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항해가 되었습니다. 네. 뭐 짧게나마 이렇게 봤는데 뭐 조선에 미치는 큰 영향 뭐 이런 건 없나요? 그 프랑스 병인 양요만큼이나 예.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러니까 같은 1866년에 일어난 일이죠. 병인 양요도 1866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 한반도는 남쪽에서는 강화도 한강 지역에서는 프랑스 배, 그다음에 위에 북쪽 평양의 대동강 하구에서는 미국 배가 들이닥쳐가지고 아주 나라를 굉장히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그런 시대였다를 보면 되겠네요. 그게 다요? 그럼 질문이 뭐였죠? 아니 뭐 대단하게 한 거 없냐고. 제대로 대단하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려고. 이제 예,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약에 뭐가 없어. 지금까지는 예, 토머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 이제 소개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왜 조선에 오게 됐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다음이 이제 문제죠. 제가 볼 때는 중국 선교하러 갔다가 지금 조선에 온 거잖아요. 네. 그것도 선교 사표를 딱 내고 그러니까 환율 싼 데로 온 게 아닌가. 그잖아요. 중국 가치가 높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낫죠.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벌어서 먹었어야 되기 때문에 벌어서 싼 데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있는 걸로 좀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 참 이러니까 좌파 소리 듣지. 예. 예,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 상선이면서 군함이면서 거기에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네. 토머스가 승선하면서 선교선의 기능까지 뭐 겸하해진 복합적인 성격의 상선. 배였다. 근데 그 배의 주 목적은 상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을 트고. 상선이었지만 총칼 다 있었잖아요. 네, 그 군함이죠. 군함이잖아요. 총포로 무장해 있고요. 선원들은 다 군사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통상을 트는 것이 무력을 사용해서 네.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면 해로를 개척하는 거예요. 작성하고 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네. 지금 일본 초계기랑 우리 광개토 대왕 발음이 세요. 광개토 대왕함하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 영해를 침범해서 이게 위협 비행하는 것만도 지금 큰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제너럴 셔먼호가 로드 아머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해 침범을 합니다. 침범을 하고 지도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영해와 영토에 침입해서 그 지역에 지도를 만든다. 이건 완전히 침략 행위이자 스파이 행위죠. 그런 역할까지. 그걸 기출라프는 지난번에 대놓고 했지 않습니까? 기출라프와도 솔직히 그렇게 성격에서 다르진 않아요. 예, 굉장히 오만함. 기출라프도 굉장히 무력과 군사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때 어디전 상해 네. 막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막 무력을 치고 들어왔는데 이 당시 대동강변을 치고 들어오면서 평양까지 진입하려고 하던 당시에 이 제너럴 셔먼의 태도를 보면은 그 당시 기출라프가 상해로 진입할 때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논문을 보고 왔는데 이제 광주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한규모 교수님이 쓰신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토머스의 순교 문제 검토 이 논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한 논문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도 한규모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토머스가 이렇게 거침없이 대동강을 치고 들어왔던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질문하고 거의 워딩이 똑같아. 그걸 논문에서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읽으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페리 제독이 그 요코하마 앞바다에서 무력 시위를 했을 때 일본이 겁이 나가지고 개항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 경험. 그것도 분명 미국이었기 때문에 야 여기 아시아 애들은 대포 좀 몇 대 쏴주고 총 보여주면은 무서워가지고 그냥 알아서 문 열어줄 거야. 그 귀츠라프의 사례. 조금 대포 좀 쏴주면서 막 들어오면은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 그래서 분부를 내준다. 이런 경험들, 이런 성경험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조선도 그럴 거야. 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할 수 있다.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네요. 그러니까 토머스의 그 근자감, 근자감은 바로 그런 데서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간에 들어와서 가장 제너럴 셔먼의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통상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네네. 통상을 요구하는 거였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게 재밌는 게요. 제너럴 셔먼호가 그 평양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 상선 서프라이즈호가 평안도 철산 선사포에 표착한 적이 있습니다. 표류하다가 이렇게 불시착한 거죠. 그때도 조선인들이 이 사람들을 구조하고 중국까지 무사히 호송을 해줍니다. 게다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잘 재워줬겠죠. 그 정도로 조선 조정은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지만 외국에서 오는 배에 대해서 무조건 경계하고 배타하고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권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줬습니다. 식량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빨리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조선 영토에서 영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평양 감사가 박규수였기 때문에 박규수도 좀 온건하지만 개화파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박규수도 제너럴 셔먼호랑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배가 불타고 모든 선원들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생겼느냐? 통상을 요구하면서 조선 조정의 정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대동강변에 구경 나온 주민들과 그 도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총포를 쏘면서 시위를 한 거예요.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 눈 옆으로 째면서 그 아시안 비아. 이거 옆으로 눈 째면서 멀어서 안 보였을 텐데. 보여요 그런 거는 메롱. 놀랬겠지 뭐. 당시에 이제 와서 대포 쏘고 통상 요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협상을 하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협상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 그 다음에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가 몇 가지 그 평양지라든가 폐강록 같은 어떤 이런 문헌들의 당시의 상황들이 묘사가 잘 돼 있는데요. 당시 토머스의 인상 차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머스는 허리에 권총과 군사용 칼을 차고 있었다.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선교사들 복장이 원래 그렇습니까, 교수님? 근데 뭐 그 당시에 사회 진화론에 의해서 제국의 확장과 선교가 무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어떻게 본다면은. 근데 그러니까 당시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는 내한 선교사들, 언더우드나 뭐 이런 사람들도 호신용으로 총을 차고 다녔어요. 실제로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지복지에 유폐돼 있을 때도 고종을 지키기 위해서 헐버트나 에디슨, 언더우드, 벙커 같은 선교사들이 권총을 차고 고종 옆을 호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총기를 소지를 했고 그렇고 돌아다녔고 심지어 궁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외국인이 국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무장 해제를 당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고종은 선교사들의 무장을 용인하고 자기 측근에 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교사들도 총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당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선말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에 오는 조선인들과의 협상 그 하는 데 있어서는 토머스가
도맡았다고 보면 되겠어요. 1년밖에 조선말을 공부 안 하고 평양이면 또 평양 사투리가 있을 건데 잘 안 통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부분이 있지 않나. 막 그러니까 아마 그 3개월 1685년에 고대대 들어와서 어디든가요? 어디 창린도 네. 거기 섬 지역에 머무르면서 3개월을 머무르다 가는데 네. 그때 알렉산더 윌리엄슨 선교사가 이제 그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파송 선교사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었고 그래서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중국어를 익혔고 이제 저희가 다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유창하게 배웠다기보다는 아마 한자를 통해서 필담을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고 3개월 머무르면서 이제 어학적인 감각이 뛰어나니까 어느 정도 우리말 기본적인 대화. 네, 어눌하게라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정도 필담과 말을 통해 갖고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어학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완벽하진 않잖아. 그렇죠. 네.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은 말이라도 부산 사람이랑 서울 말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관은을 대상으로서 이제 중군 이현익이 여기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관은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그 관은이 배가 대동강을 통해서 계속 내륙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는데 그때도 우리 말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필담 한자를 통해 갖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런 식의 어떤 했을 것이다. 예. 개연성이 더 많지 않을까. 예, 그것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뭐 인사나 그렇죠. 뭐 기본적인 그 감정 전달 정도는 했겠지만 네. 중요한 협상 언어나 이런 거는 한자를 사용했을 확률이 높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고종실록이라든가 평양지 등에 언급된 그 토머스에 대한 묘사는 단순 통역관이 아니라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제너럴 셔머노의 진퇴를 결정하는 책임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저 당시 그 조선 측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제집이라는 그 문헌에서는 토머스를 거의 선장과 다름없는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기록에 보면요, 조선인 관리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방자하게 성을 내거나 교활하고 거만하기가 비길 데 없다거나 토마스가 갑자기 다른 나라를 침입해 사단을 일으켰다라는 등의 부정적 표현들이 나옵니다. 환제집에. 토마스가. 네, 토머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되는 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방자하게 성을 낸다, 교활하고 거만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많은데 몇 명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기출라프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태도. 그것들이.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조선 측 진술이기 때문에 프란체스코 회 뭐 예수의 삶에 들어갈 조선인들이 그 제너럴 셔머노를 나중에 이제 그 방화하고 몰살시킨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쪽에서 써야지. 그 토머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진술을 했을 수 있다라는 사료 비평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양인들이 좀 제스처가 크잖아요. 그게 읍스. 네, 이러면은 우리가 싸가지. 보이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할 우리 쪽 그냥 느낌이 그랬다. 그러니까 조선인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 차이, 지금 손 박사가 얘기했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상대방의 그 선의의 표현과 행동 양식도 싸가지 없게 보였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마침내 그 조선 조정에서 2차례에 걸쳐서 쌀, 고기, 계란, 채소, 땔감 등을 제공합니다. 물도 제공하고. 그래서 2차례 그렇게 넣어줬으니까 조선 조정에서는 굉장히 인도적으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무상으로 준다는 게 쉽지 않죠. 네. 게다가 요즘 뭐 난민 문제가 지금 나라가 아주 들썩들썩한데 이때는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을 게다가 침략자들을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온 이 이양선에다가 이렇게 인도적인 조치를 했다는 걸 보면 조선 조정은 웬만하면 그 무력 충돌을 피하고
타협을 해서 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 실제로 제네럴 셔머너 충돌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그 이항선들이 접촉이 있었지만 거의 다 아까 서프라이즈호 케이스처럼 예. 잘 구호 조치를 해서 달래서 돌려보내는 요 정책이 조선 정부의 일관적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인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하고 난파된 배를 대해서 네. 물하고 식량을 제공하는 부분들에서 인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게 당시 조선 정부는 서구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위기감이 어떤 작은 문제로 외교 문제화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려고 하는 의도로 실제로 붙으면 이길 가능성이 별로 그렇죠. 없으니까 이제 그런 위험을 지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었다. 네, 그렇죠. 네. 지금도 그 일본 초계기와의 갈등에서도 매뉴얼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교적 충돌을 빚지 않기 위해서 요럴 땐 이렇게 하고 요럴 땐 저렇게 하고 이게 다 군인들에게 다 숙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나라 해군이 그 발포를 목적으로 한 레이더를 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주 다양한 아주 디테일한 경우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해군이 했을 리가 없다. 실제로 그렇게 조공비행에서 다가오면 쏴도 된대요. 아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이제 우방국이니까. 쐈어야 된대. 매뉴얼대로 안 한 거래요. 아, 그럼 죽잖아요. 쓰면 안 되지. 근데 일단 죽이는 거지. 일본이 자기네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제 실제적 국제적 법적으로는 거기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적절한 좀 여러 가지 예민한 지점들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는데 마침내 왜 이러느냐 다시 이제 협상을 하기 온 중군 이현익이라는 인물을 제네럴 쇼무러가 피납을 합니다. 중군이 무슨 뜻이에요? 중국군이라는 거야? 이제 그 약간 군인 그 계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중령 뭐 이런 거. 중령 정도 되겠네요. 예. 중령 정도로 보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름도 나왔으니까 중령은 되겠네. 중이가 나오진 않거든. 잘. 중위는 잘 알려져. 중에는 파이프 치고 커피 타야죠. 그렇죠, 그렇죠. 중군 이현익이 제네럴 셔머너에 피납이 됩니다. 그때 이후부터 제네럴 셔머너에 이현익이 납치된 이후부터 발포가 시작되고 이제 누가 발표를 한다는 거야? 셔머너가 셔머너가. 예. 그리고 이제 서로 갈등이 첨예화됩니다. 왜 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겁을 줘서 굴복을 시키려는 거죠. 그냥 사람을 맞췄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진입하는 과정 중에 포를 쏘고 무력 시위하는 가운데 한 6명 정도의 군중이 사망했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주민들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 사회에 제네럴 쇼머너에 대한 응징에 대한 지지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결국 이 일이 우리의 최고의 전력 예비군을 모았군요. 평양시 예비군 다 모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북한에서 예. 사회과학원에서 1984년도에 발간한 근대 조선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 통사책인데 그 북한 정부가 발간한 거죠. 예. 거기에서 당시에 제네럴 셔머너를 공격할 때 예. 김일성의 증조부인 김응우가 평양 주민들을 지휘해서 제네럴 셔머너를 격침시켰다라고 일단 예비군이 오기로 왔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는 제네럴 셔머너 사건은 그렇죠. 그 리지 백두혈통의 악재들. 정통성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다. 그 자리에 비석도 서 그 기념 그래서 물 서 있고 그렇죠. 김일성 증조부가 여기서 활약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걸 네. 했대요. 예.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게 그래서 제네럴 셔머너가 미국을 상대로 미국의 침략을 상대로 승전을 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 우리나라 최초의 승리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어, 미국을 상대로 이긴 그렇죠. 미국을 상대로 처음으로 이렇게 격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미학년 때 개박살 나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신미학년 때 그 첫 승리. 개박살을 났지만 그래도 패배하진 않아. 전투는 그렇죠. 졌지만 예. 이제 전쟁은 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역사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신미학년하고도 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첫 회랑 다 연결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불태웁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
제너럴 쇼먼호 사건은 이게 종교적인 어떤 선의와 순수한 신앙적 목적으로 한국에 잠입했던 김대건 같은 케이스. 김대건이 한국에 잠입할 때는 네네네. 순수한 선교적 목적으로 그 전주 저 어디예요? 강경의 나바이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있어. 몰래 들어와서 몰래 선교적 목적으로 자명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토머스는 김대건이 들어왔던 거랑 전혀 다르게 아주 대놓고 총포 쏘면서 침략선으로 들어왔고 메인이 선교가 아니고 통상이었다. 그리고 그걸 통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자행됐고 그것으로 빚어진 갈등에서 이 토머스 사건이 진행이 됐다.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이 큰 배를.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 궁금하네. 이제 예비군 모았잖아. 그 피납된 예. 그 피납된 누구죠? 이현익. 이현익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특수부대 왔네 또. 이제 응원이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활약한 사람이 예. 바로 박충권이라는 인물입니다. 박충권이 나중에 그 독실한 장로 교인이 됩니다. 네, 기독교인이 돼서 이제 토머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아주 신앙심이 좋아지지만 그 당시로서는 토머스 선교사의 죽음에 아주 결정적으로 관여가 됐던 인물이죠. 그래서 박충권이 활약을 해서 이현익을 구출을 합니다. 아 구출을 해요? 그 배에 올라가서 구출을 성공하고 나니까 특수부대 왔네 진짜. 네. 구출을 성공하고 해병대. 구출이 성공하고 나면 그다음 그 스텝 플랜 B가 뭐예요? 이제 우리 편 구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없애야지. 뭐라고 해요? 화염과 분노. 화염과 분노의 길만이 남은 거죠. 이제. 그 어떻게 불 붙인다고 탈 것도 이제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여러 기록들의 증언이 파편화돼서 분산돼 있는데 이제 폐식용유 있잖아요. 폐식용유를 그 제너럴 쇼먼호 주변에다가 뿌려요. 뿌려서 불을 지르고 그다음에 한 2개 정도의 나룻배 위에다가 땔감을 가득 실어가지고 불을 질러요. 그럼 그 땔감에 그 나룻배에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불이 붙은 거를 제너럴 쇼먼호 쪽으로 보내요. 그거는 저기 뭐야 그 이순신 장군 그 뭐 한산 뭐였죠?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불 붙여가지고 폭탄 넣어가지고 배 보내가지고. 그 어뢰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때마침 그 홍수로 불어났던 대동강물이 이제 물이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제너럴 쇼먼호가 이동이 용이했는데 물이 수위가 낮아지니까 양각도 모래톱에 탁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기름 뿌려가지고 수면에다 불 지르고 나룻배에다 땔감 쌓아놓고 불 질러서 띄우니까 도망을 못 가잖아. 그렇죠. 불 붙은 나룻배들이 제너럴 쇼먼호와 접촉이 돼.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쇼먼호의 불이 옮겨 붙겠죠. 그래서 화염과 분노에 다 이제 불타서 일부 선원들은 제너럴 쇼먼호 내에서 이제 화상과 질식사로 죽어가고 일부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대동강변 위로 올라와서 도주를 해서 어디를 가? 못 가죠. 잡혀 이제 포졸들이나 군중들에게 쫓기다가 이제 맞아 죽거나 이제 칼에 찔려 죽는 그런 두 분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네요. 재밌잖아요. 뭐 느낌이 우리나라 생명으로 보기보다 하나의 사건으로 볼 때 하나의 액션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납니다. 그 변사 일제강점기의 변사가 얘기를 하면 더 재밌을 것 제가 같아요. 영화로 만들 것 같으면 이제 몰래 거기다가 식용유를 다 주변에다가 밤에 풀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혐오로에서 탁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불 붙은 화살을 탁 당기는 거야. 그러면 혐오로 위해서 저거 뭐하냐 저거 저 장난하냐 그걸로 배가 없어지냐 이러고 막 있는 푹 날라오더니 바닥에 딱 떨어지고 불이 확 올라오는 거죠. 아마 그건 아무튼 영화를 제작할 때 연출 날보 고려를 해보시고요. 아무튼 피던 담배를 이렇게 던져서 그런 느낌. 피던 담배는 그 CBS 같은 데서 상영을 못해. 그러니까 그 지포라이터. 지포라이터 탁 던지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그래서 위에서 죽어요. 나와서 죽어요. 일단은 배에서 죽진 않고 내려와서 죽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확실하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고종실록, 평양지, 그다음에 게이리 쓴
The Fate of 잠깐만요. General Sherman.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네, 뭐요?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네. 성경을 주면서 아니야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네. 이 성경을 이 민족에게 전해 그 전에 이제 이러면서 불에 타서 기울어져가는 뱃머리에서 네. 성경책을 던지고 성경책 네, 물가로 던지고 실제로 그 기록에 의하면은 토머스가 배에다가 책을 많이 실었대요. 그 책이라 하면 아마 전도를 목적으로 한 책이었을 걸로 성경책이겠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죽기 전에 배가 이제 불에 타면서 침몰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책이라도 봐라 하면서 뭐 던졌을 수 있고 던졌다라고. 아니면은 증거인멸?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 거 성경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배운 거는 성경을 그 우리 민족에게 전해주면서 이 땅의 성경의 그러니까 뿌리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토마스가 가지고 있는 네. 책의 대부분은 네. 그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전해주는 한자 성경. 한자 네네. 성경. 네. 한자 그러니까 성경. 그 스코틀랜드 그 성서공회 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많이 공급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에 많이 있었겠죠. 실어가지고 기회가 되면 통상도 트고, 그러니까 이게 세컨 잡인 거야 선교사가 통상 트고 통역하고 귀칠라프라 또 이런 이게 주업이고 기회가 되면 성경책도 좀 나눠주면서 선교도 같이 해야지 이러고 탄 거예요. 근데 제국주의와 관계된 선교는 보통 이제 3M 선교 3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포스트잇 하는데 아닌가요? 네, 퍼스트로 많이 알려지는 3M이 뭐냐면 이제 미션, 그러니까 선교죠. 선교하고 머첸, 그러니까 상업, 그러니까 상선 이런 것들 관계되고 그 다음에 밀리터리, 그 군대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 세 개가 한 조합이 돼갖고 선교사가 그 내륙으로 선교지를 개척하면은 그게 군대에 와서 그 일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제국의 상권들이 들어가고 제거하는 이게 이제 그 제국주와의 공모 관계에 있는 선교를 설명해낼 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때 아마 그 귀칠라프도 그렇고 이 당시에 들어오는 사회 진화론에 따른 제국주의 확장과 관계된 선교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화되지 않은 건 꼭 문명화되지 않은 것이고 문명화되지 않은 곳은 야만적인 것이고 그 야만적인 곳은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위협을 제거할 필요가 나를 있다. 보호할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야만과 야만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야만을 굴복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무력 사용은 해야 되고 이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머스의 허리에 권총과 군용 칼이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술에 보면은 네. 이제 고종실록과 평양지 게일이 쓴 The Fate of the General Sherman 그다음에 오문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20년대에 30년대 그 장로교 목사로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26년이면 제너럴 셔먼 사건 50주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네. 네. 60주년. 60주년을 막 환갑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기념 사업이 벌어지는 시기에 오문환이라는 목사가 이 토머스를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쓰는데 이분이 그 기독신보에다가 1926년에 입금이 됐나 보네. 평양 양난 한화라는 제목의 연재를 합니다. 토머스 제너럴 셔먼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제 2편에서는 그 기존의 조선 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고종실록 평양지 게일이 쓴 글과 이 오문환의 기독신보 연재글 두 번째 글에서는 토머스가 결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뛰어내렸네. 뛰어내렸지만 포박이 돼서 묶인 상태죠. 네. 양팔이 다 묶여 있는 거야. 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두들겨 맞았다. 일단 맞고 두들겨 맞았거나 혹은 자살을 한 것으로
게일이나 오문환 같은 경우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살을 해요? 혀 깨물어서? 알아서 했겠죠. 네. 그 그러니까 어려운데 지금 팔이 그 없으면. 고종실록이나 평양지 같이 조선 측 문헌에 의하면 예. 이렇게 성경을 주면서 자기를 죽이는 포졸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주체도 예. 군인 포졸이 아니라 예. 지역 주민들 예.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몰려와가지고 뭐 두들겨 패고 죽이고 뭐 돌을 던지고 그렇죠. 얼마나 짜증나고 얄미웠겠어요. 그런 그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난장판 같은 분위기에서 그런 어떤 고고한 거룩한 순교의 어떤 장면이 가능했을까라는 이제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조선 측 입장을 우리가 이게 몇 년도죠? 잠깐만. 1866년 그러면은 63년이 24살이니까 27대 가셨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종실록은 1866년에 기록됐죠. 예. 평양지는 언제 작성됐는지 모릅니다. 게일은 1896년 오문환이 기독신보에다가 연재글 두 번째 연재글을 쓴 게 1926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오문환의 세 번째 연재글 기독신보에 평양 양난 한화 세 번째 연재글에서 앞에 글과 전혀 다른 진술이 나와요. 여기선 군인이 죽였고 칼로 심장을 찔러 죽였다. 그리고 그 군인에게 토머스가 성경책을 줬다. 이렇게 진술해요. 그러니까 오문환은 포장 들어갔네. 같은 해 예. 제네럴 셔먼호 사건 관련 연재글에서 두 번째 연재글에서는 조선 측 입장을 그대로 진술하다가 그 다음 아마 일주일 상간으로 아마 연재가 됐을 텐데 그 다음 해에 아주 감동적인 풍경으로 진술이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오문환이 두 번째 연재글을 쓴 다음에 독자들의 엄청난 항의에 부딪혔을 것 같아요. 토머스가 이렇게 개 맞아 죽은 두들겨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형편없이 죽은 걸로 묘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그런 것들을 받아서 세 번째 연재글에서 약간 개정본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코리안 미션 필드에다가 이렇게 한국의 첫 번째 개신교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해밀턴이라는 선교사가 1927년에 이듬해 그 토머스의 순교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군인이 죽였고 전달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해밀턴의 진술에는 또 자살한 걸로 나와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오문환이 1926년 기독신보에 3회 연재를 하거든요. 네. 3회 연재할 때 마지막 장면이 정확하게 기술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문환이 도무나스 목사전이라고 하는 단행본을 만들어낼 때 1928년에 네, 28년에 만들어낼 때 이제 그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네. 자기 죽이려고 하는 군인에게 책을 성경을 전달하고 이런 자세한 묘사가 나오는데 26년의 기록에는 그런 장면들은 네. 없어요. 그리고 1920년 기독신보가 오문환에게 이 사건을 그 기록해 달라고 한 의뢰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조선이 양군을 무찔른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네. 그게 6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새해 신년에 60주년 되는데 조선인군이 외세를 물리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런 기획 기사를 한번 써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토마스 목사를 타겟으로 이 기사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1910년부터 이제 그 선교사 오문환이 이제 장로인데 당시에 여자 성경학교 영어 교사로 있었고요. 그래서 선교사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1910년부터 오문환이 아니라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마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마스 목사에 대한 선교사들의 잠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 기사를 1차 사료 조사를 하고 이후에 이게 교계에 먹힌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아 이거 토머스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스토리텔링을 잘 하면 네. 이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호응을 얻겠네 이런 그렇죠. 그래서 거죠? 처음으로 요 기사를 내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조선 기독교의 일분서령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단행본을 아주 50쪽짜리 책을 하나 만들어내죠. 그걸 이제 발전시켜서 토마스 목사전으로 이제 가는데 요 단계가 편집 단계가 세 번 오문환의 있는 기독신보 거죠. 연재 26년. 네, 그다음에 26년. 그러니까 조선교회 제일 분수령. 네.
그게 27년인가요? 27년 26년 연말 같은 해에 예. 그게 일단 서머리 버전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28년에 토마스 목사전 본격적으로 아주 집중 연구와 집필을 해서 그렇죠. 토마스 목사전. 그리고 그게 32년에 그걸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그 공회에 우리 선교부 공회에 네. 이제 배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양선 목사가 한국기독교사 연구에서도 이 오문안의 진술을 인용해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그 장면, 지금 아까 날목님이 얘기한 그 거룩한 극적인 성경 전달 장면이 역사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쭉 보면은 연대기적으로 쭉 봐도 중간에 토마스 목사의 죽음에 대한 묘사 과정이 진화하는 혹은 수정되는 과정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분기점이 1926년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근데 문제가요. 이것만 얘기를 하고 이제 좀 플로우로 넘기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텍스트는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뭐 여러 그 조선 측 자료들은 그 토마스가 이렇게 결박된 상태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전혀 이 어떤 아름다운 선교의 어떤 흔적은 안 보이는데 순교에 대한 진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증언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경남 통영 부근 교회를 보고 있는 이재풍 목사의 사촌 처남이 되는 이가 증언을 했다. 또 뭐 여기죠. 평양 신학교 졸업한 이영태 모친의 삼촌이 증언을 해서 토마스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 이영태는 지금 레이놀즈 박사의 서기로 있으며 성서번역위원회 회원으로 성서번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금 오문안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다 유관단체인데. 근데 이 사건이 그 사건 발생으로부터 참 오문안이 최초 기록이 60년이 지난 이후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최지량 등등 그 사건에서 12살 난 최지량이 그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토마스 목사가 던졌던 성경을 가져왔고 뭐 이런 얘기들이 네, 그 계속 생산이 나오죠. 되는데 이게 60년 이후에 오문안이 한 200명 가까이 뭐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당시 르뽀 취재를 한 거예요. 취재를 네.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데 이제 요 오문안의 토마스 목사에 대한 담론 생산이 60년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신빙성 대부분의 교회 쪽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언에 대한 신빙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지금 우리 지금 현대사를 비교해 봤을 때 4.3이 1947년부터 촉발이 돼가지고 50년대 중반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딱 60년 정도 됐어요. 네. 4.3이. 근데 지금 그 진상 규명 한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5.18만 해도 지금 국회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조사위원 선정 문제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은 끼워넣으려고 그래. 이렇게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랑 딱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지금 4.3 진상규명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오문안 씨가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다닌다. 근데 이제 당시 목격자들은 상당 부분이 사망했고 목격자의 후손들이나 그렇죠. 노령화돼 있든지 목격자의 얘기를 들은 사람의 얘기 이런 것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자꾸 덧붙여지는 거죠. 이제 그랬던 상황으로서 지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토마스의 순교사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용인에 있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 로비에 가면은 딱 그 제일 큰 그림으로 김학수 화백의 그림, 그렇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그 장면이 크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딱 이 오문안 씨가 묘사한 그 아름다운 그 순교의 현장 포착한 그림이잖아요. 그 1926년 이후에 모든 토마스 목사님에 관한 담론들은 오문안에 다 기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소스가 오문안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실록이란지 그 평안 감령 기록 당시의 정부 조선 정부의 기록들하고는 굉장한 간극이 있는 그런 기록들이고 선교사 중에 이제 게일하고 그리고 아펜젤러가 92년 95년에 이제
그 아티클을 써내는데 KMF 같은데 그때도 토마스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1920년 1892년하고 95년 게일 아펠첼러가 아티클을 쓸 때 이 사람들은 인식이 없었던 거죠. 토마스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지금 자료를 읽고 있고 최초로 토마스 목사님을 순교라고 하는 영어 마터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쓴 사람이 1917년 16년 17년에 감리교 선교사 존스 선교사가 있어요. 이 존스 선교사가 자기가 이제 미국의 안식년 가서 강의할 때 한국교회 강의를 할 때 수기로 쓴 강의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제너럴 셔머너하고 토마스 목사를 이제 순교라는 순교적 죽음이다 이런 용어를 최초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토마스 목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는 1926년에 생산된 이야기로만 다 알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공간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적인 어떤 진술, 이 좀 득세하고 있다. 알레고리적 진술. 어쨌든 굉장히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오문환한테 증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봤다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봤다고 얘기하니까 선점하셨네. 지금 이 토마스 순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입장의 한규모 박사님도 네. 조선 측 자료들은 텍스트 자료, 관변 자료로서의 신뢰도 객관성은 있지만 당시에 토머스나 제너럴 셔머너를 몰살시킨 것에 대한 면피를 목적으로 그들을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의도가 관변 자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그걸 제거하고 봐야 된다. 거기에 주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쪽 오문환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들은 상당히 다 목격자들의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무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네가 본 게 거짓말이야라고 할 만큼의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를 또 증언자들의 진술에 문제가 있는 걸 또 다시 확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가 상충된 자료가 당시에 기록하고 26년 이후에 생산된 자료들하고 상충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공통적으로 읽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셔머너가 공통 분모를 겹치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제너럴 셔머너가 일단 상선으로 들어왔지만 그 상선의 그 조선 내륙으로의 그 들어오는 것 목적하고 토마스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를 구분해서 읽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토마스가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여정 중에 성경을 반포했다라는 거는 전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토머스의 선교적 동기 자체가 없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굉장히 선교적 목적은 약간 부차적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존재했다. 네. 그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성경을 반포했다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제너럴 셔머너하고 직접적인 조선 정보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군 이현익을 납치했다. 제너럴 셔머너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가 조선 정부의 퇴각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무력적으로 내륙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제너럴 셔머너 지도부와 그 조선 정부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토마스이다. 요 네 가지는 일단 공통적으로 이게 토마스를 긍정으로 보든지 부정으로 보든지 그거는 다 인정해내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귀출라프를 불러야지. 그러니까 그 귀출라프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귀출라프의 경험, 그 일본에서의 페리 제독의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머스는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먹힐 것이다라고 맹신했던 것 같고 본인은 빨리 한반도의 심장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싶은 그 욕망, 조급증 때문에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선 조정의 만류와 어떤 그 이렇게 거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내륙 진출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머스가 그걸 결정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머스가 협상 자체를 주도했고 통역했고 그리고 결정권에서 많은 부분을 행사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륙으로 평양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토머스는 아주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 네. 보세요. 자, 그러면 이 토마스의 순교에 대해서는 쉬었다가 쉬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